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예,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의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의 윤 기자입니다. 오늘 얘기는 조지 소로스 그리고 1990년대 영국과 독일의 역학관계 그리고 고정환율과 변동환율 제도 등 여러 가지 요소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릴 것 같은데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긴 하는데 이번 기회에 뭐 변동환율 또 그다음에 뭐 영국과 독일의 좀 그런 좀 알력 다툼 그리고 저는 평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은 왜 유로존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진작에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유로존은 독일 주도의 그 경제 그 동맹체처럼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검은 날, 예, 지칭이 붙으면 우울한 날로 일맥상통하는데요. 특히 자본시장에서 검은 월요일, 뭐 검은 화요일 등은 심심치 않게 쓰입니다. 역사적으로 폭락을 했을 때 뭐 쓰기도 많이 하는데 잘 알려져 있다시피 블랙 먼데이는 검은 월요일이라고 해서 1987년 뉴욕 증시에서 원인 불상의 폭락 사태를 뜻하죠. 그때 거의 기록적으로 20%가 넘는 수준의 폭락을 기록을 했었죠. 시장 참여자들은 우울하기 짝이 없는 날이다 보니까 하늘마저 검게 변한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블랙 웬즈데이. 뭔 뜻이죠, 윤 기자님? 검은 수요일이요. 예, 그렇죠. 네. 예, 이날은 다른 게 아니라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하면서 영국 정부가 한낮이라고 보기에도 그땐 거성이었어요. 투자업계예요. 그렇죠? 헤지펀드 투자자에게 항복을 한 사태를 뜻해요. 대영 제국의 향수를 뒤로 한 채 난척하다가 조지 소로스 퀀텀 펀드 회장한테 한 방 크게 먹었죠. 누구냐? 영국 정부가 말이죠. 검은 수요일은 1992년 9월 16일 영국 정부가 유럽 환율 메커니즘을 탈퇴한다고 발표한 날이에요. ERM은 유럽 각국이 통합 전 유럽 내 각 국가의 통화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만들었던 과도기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일종의 준고정 환율제를 함께하는 통화 동맹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통화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국제 역학 관계 등에 따라서도 그 나라 환율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이 환율의 변화의 폭을 최소화해서 그 이후에 그 화폐 통합 시에 있을 혼란을 막자는 취지로 이 ERM이 출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유럽연합은 유로라는 화폐를 쓰는 경제통합구역 유로존이라고 하죠. 유로존이 있는데 이 유로존의 전신이 ERM이 되는 겁니다. 이때 잠깐 영국도 이 ERM에 가입을 했다가 호되게 당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ERM은 각국 통화의 가치를 일정한 가치로 유지하기 위해 약속을 했고 그 환율의 변동폭을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까 준고정 환율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율을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하냐? 예를 들면은 이제 환율에 대한 이 투매 아니면은 뭐 매도세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해당되는 중앙은행이나 이 정부 쪽에서 이 투매 그 물량을 받아줘서 가격 떨어짐을 막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과도하게 통화량이 많이 풀려서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고 하면은 이제 금리를 올려서 이제 통화 가치를 올리게 되는 거죠. ERM이 구성되고 열심히 하나의 유럽으로 향해 가던 1990년 어느 날 독일은 통일하게 됩니다. 소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거죠. 동독의 경제 규모는 뭐 대략 한 3분의 1이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할게요. 소독에 낙후된 동독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게 됩니다. 동독의 빚도 떠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동독 경제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중 하나가 화폐 교환비예요. 동독 마르크화를 소독 마르크화를 1대1로 교환해 준 거예요. 이게 좀 꽤 파격적인 게 다들 알다시피 소독과 동독의 경제력 차이가 크고 그들 화폐가 갖는 차이도 클 수밖에 없어요. 같은 단위를 쓰는 화폐라고 해도 그 화폐의 신뢰도에 따라 교환비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단기간에 동독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껍데기뿐인 마르크화를 전 세계적으로 그 신뢰받는 소독 마르크화로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뭐 동독 경제를 살리는데 뭐 도움이 됐겠죠. 됐는지는 뭐 있겠지만은 소독의 이 전체 독일 사회의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독 마르크화 가치가 소독 마르크화 가치 3분의 1이라고 봅시다. 흡수 통일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동독 사람들도 소독 마르크화를 써야 되는 건데
그러면 동독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 마르크화를 교환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화폐 가치대로 교환을 해준다고 하면은 100개의 동독 마르크는 약 33개. 그래, 이따 개평 준다 34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거를 그냥 1대1로 바꿔준 거예요. 오, 그래도 되나요? 뭐 어떻게 보면 소독이 그만큼 자신의 경제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동독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또 방책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급격한 통화량의 증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이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예전에 100원을 주고 사 먹던 수박을 이젠 300원을 주고 사 먹게 된 거예요. 왜냐면 통화량이 3배가 늘었으니까. 단순 계산이에요. 수박 개수는 같은데 돈의 양이 늘었으니까요. 막대한 통일 비용에다가 통화량까지 늘면서 독일은 급거 인플레이션 압력이 빠집니다. 독일인들 임 기자님 잘 아시죠?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죠. 바이마르 공화국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 예. 그때 뭐 여러분들 구글이나 요 이미지 찾아보시면은 이 한 가족이 수레에 네. 마르크화를 끌고 가는 이 시민들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끝나는 면은 괜찮았을 텐데 이게 이후에 독일인들은 정말 몸소리 칠 만큼 악몽을 겪게 되는 거죠. 이 인플레이션은 왜 독일인들의 트라우마가 됐는가? 바로 이때를 틈타서 히틀러가 집권을 했거든요. 결국 희대의 살인마가 독일인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초강수를 써요. 바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죠.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 안정에 올인합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왜 금리를 올리는가?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그 돈의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 왜냐하면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 만큼 그에 따라 통화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또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죠.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다들 은행에 돈을 넣어주겠죠. 유럽에서 가장 힘이 있는 통화인 마르크화의 금리가 또 쭉쭉쭉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통화의 가치, 그러니까 마르크화의 가치가 쭉쭉 올라가게 되면서 달리 말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마르크화를 갖고 있으면 또 이득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자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게다가 독일은 ERM에 가입돼 있어요. 적절하게 통화 가치를 유지하는 게 이제 향후 유럽 통합의 리더, 선도 국가로서는 꼭 필요했던 거였죠.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돈의 가치를 떨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서 방어했던 거죠. 이처럼 그 고정 환율제 하에서는 외부 환율 방어를 위해서 내부 금리 등을 올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리소스를 많이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집니다. 주변국들 말이죠. 달러, 엔화 다음으로 힘있는 통화가 마르크화예요. 이 마르크화의 금리가 쭉쭉쭉 올라가고 가치가 쭉쭉쭉 올라가니까 주변국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프랑스의 프랑화를 내가 갖고 있어. 근데 그거보다 독일 마르크화를 갖고 있는 더 이득이네? 왜냐하면 독일 마르크화는 계속 가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프랑화를 팔고 마르크화를 삽니다. 그렇게 되면 프랑화는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프랑스는 프랑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뭘 하냐? 덩달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돼요. 다른 나라들은 죽을 똥 싸는 거죠. 지금 유로존에서 독일 경제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남유럽 국가들이 피똥 싸는 그런 상황이 그때도 있었던 거죠. 지금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존 유로 화폐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그 해당 경제가 안 좋아지면 환율이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그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이 높아지면서 물건도 많이 팔게 되면서 외화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다시 이제 그 외화를 바꾸기 위한 원화로 바꾸기 위한 이 수요가 몰려들면서 다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회복이 되는데 이런 단위 통화를 쓰고 있으면은 그 부분에서 딱 차단이 되는 거죠. 이 여파를 영국도 받게 돼요. 사실 영국은 ERM에 가입돼 있지 않았어요. 근데 유럽에서 독일이 휘젓고 다니게 꼴 보기 싫어서 ERM에 가입을 했어요. 영국이 전통적 역할이 그랬죠. 섬나라 국가로 하면서 유럽 대륙에 프랑스가 득세하면 독일과 손잡고 독일이 득세하면 프랑스가 손잡고 전형적인 이 대영제국 시절에 그 전에 조종자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여파를 파운드와 고도로 받았던 거예요. 1990년대 초반에 영국은 80년대 대처 수상 시기를 지나면서 조금씩 영국병에서 KO되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포틀랜드 전쟁,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와의 전쟁에서 꽤 무리가 될 정도로 전비를 썼고요.
1980년대 신자유주의 기조에 따라 영국은행 팔 수 있는 뭐 자산을 많이 팔아서 제조업 기반이 뭐 사실상 붕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가 취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독일처럼 탄탄한 제조업 기반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설령 좀 경기가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은 외부 충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출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거든요. 제조업이 있으니까. 일본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같은 맥락일 수 있는 거고, 한국이 그래도, 중국이 그래도 어떤 경기 위기에 좀 강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거든요. 독일 경제는 금리 인상에도 버틸 만큼 탄탄했지만 영국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은 독일 주도의 유럽 경제 질서를 견제하러 이해라에 몰래 탔는데 독일발 연쇄 환율 충격발을 받게 됩니다. 조지 소로스는 이를 주목했어요. 영국의 경제 상황과 비교했을 때 영국의 파운드화는 고평가돼 있다. 당연히 평가 절하를 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건데 그 대영제국 시절 유럽을 주름잡던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소로스 회장은 영국 파운드화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이게 일반인이라면은 그냥 파는 정도겠지만 소로스 회장과 같은 헤지펀드들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평가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보이는 자산은 공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걸게 되는 거죠. 이 공매도는 뭐냐?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100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하면은 이 주식을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다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이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데 차익 실현에 대한 의지는 별로 없어요. 그냥 뭐예요? 배당 주면 배당 갖고 있고, 근데 B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A 주식 좀 잠깐 빌려주면은 이자 쳐서 갚아줄게. 기왕 갖고 있는 거 차라리 주식을 갖고 있는 걸 차라리 이자라도 받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빌려줍니다. 그래서 요 B라는 사람은 이 100원짜리 주식을 가서 100원 팔아요. 그리고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거죠. 아니면 투매를 해서 일부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90원에 그 주식을 다시 사와서 A라는 사람한테 갚죠. 그렇게 되면은 B라는 사람은 10원의 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이자만 쓰고요. 이 비슷한 맥락과 방법을 소로스도 써요. 근데 이 아저씨는 정말 대단한 게 자기 돈 안 쓰고 남의 돈 빌려와서 해요. 우선 그는 자기의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을 해요. 채권을 통해서 달러를 조달하고 그 달러를 갖고 파운드화를 빌려옵니다. 그리고 100억 달러어치의 파운드화를 시장에 쏟습니다. 투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TV 매체에 좀 나와요. 파운드화가 떨어질 것이라고 본인은 경제 전문가처럼 예상을 하면서 본인도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소로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매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극 안 받을 만한 그 투자들 별로 없죠. 팔겠네요. 저 같아도 이렇게 걱정하면서 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니 뭐 사실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리스크를 걸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네. 하루아침에 1000억 달러어치 파운드화가 투매 물량으로 쏟아집니다. 처음엔 나름 방어를 하려고 물량을 일부를 썼다가 받았다가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곧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영국 정부 ERM을 탈퇴하겠다고 하고 파운드화 평가 절하를 합니다. 소로스의 공격이 통했던 거죠. 소로스는 절하된 파운드를 사서 다시 갚았겠죠. 그렇게 해서 소로스가 올린 수익률 63% 하루 동안에 10억 달러 정도를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10억 달러면 1조 원 정도잖아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근데 뭐 늘 통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소로스가 이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중국 위안화를 공격을 했어요. 그때 저번에 윤 기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내 지방 정부의 부채, 여러 가지 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또 소로스가 또 직감을 하고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3조 달러 외환 보유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미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고 게다가 영국과 달리 경제 규모도 컸죠. 소로스의 공격은 무위로 돌아갔고 수십억 달러의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균형 상태에 있는 뭔가는 항시 균형 상태를 맞추기 위해서 진행해 나간다는 거죠. 과평가되어 있는 파운드화는 언젠가 최가치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으로 갈 때 혹은 균형 상태에서 불균형으로 갈 때 그 타이밍을 잘 잡는다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소로스 입장에서는 영국 정부가 버티고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면 앞선 중국의 사례처럼 큰 손해를 봤을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리스크죠. 혹시 또 모르죠. 안 떨어졌으면 또 모르는 거잖아. 또 진짜. 그는 영국 파운드가 필시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 리스크를 감내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죠. 사실 이렇게 리스크를 감내하고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많이 있고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금융사들이 돈을 버는 방법도 이런 맥락에 있어요. 리스크, 불균형 상태에서 오는 리스크를 감내하고 그에 대한 이득을 챙기는 거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들은 어떻게 해서 이익을 내나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내주긴 하지만 크게 어떻게 하냐면 단기채를 들여와서 장기 대출로 해줍니다. 은행의 그 고정금리라고 해도 5년마다 그 하이브리드 갈아 끼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단기채는 낮은 금리가 낮은 대신에 만기가 짧아요. 장기채는 금리가 높은 대신 만기가 길어요. 언제 받을지 모르고 또 떼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장기채의 리스크죠. 그렇지만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채를 통해서 싸게 이자를 주고 가지고 와서 장기채로 비싸게 대출을 줄 수 있는 거죠. 90년대 우리나라 종합금융사들도 저리의 단기 외채를 들여와 고리의 장기 대출을 해줬어요. 기업들에게요. 그 사이 금리차로 돈을 벌었던 거죠. 이때의 리스크는 단기 외채가 한꺼번에 만개 도래한다던가 장기 대출자가 뭐 돈을 뗀다던가 그때가 이제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죠. 그 리스크를 피하지 않고 감당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그러나 시장을 보는 안목은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탐욕스러웠고요. 물론 이제 1990년대 우리 종금사들은 이런 리스크가 급격히 연쇄적으로 커져서 다 망해버리고 말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종금사는 우리 종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투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불균형 상태에서 오는 리스크를 캐치하고 그걸 관리하면서 수익을 연결짓는 거예요. 이거는 선수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코스피 3,000을 넘나들 것 같고 미국 증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시는 앞서간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 펀더멘탈, 미국 경제 펀더멘탈은 그 주가를 감당할 만큼 있을까요? 그 궤리 크면 클수록 불균형 상태 크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이 균형 상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카카오가 시가총액 30조 원을 넘었습니다. 참고로 하나금융지주 있죠? 하나금융지주가 시가총액이 10몇 조, 12조, 13조밖에 안 돼요. 네. 예, 15조. 근데 이 하나금융이 연하 2조 원 넘는 순이익을 거두고 있거든요. 카카오 매출과 거의 그쵸. 비슷한데요. 예. 그래서 그만큼의 기업 가치만 카카오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해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 영국의 경제 상황 대비 고평가돼 있던 1990년대 파운드와 비슷한 모습이 또 아닐까 싶기도 해요. 누군가 공격을 하면 이 취약한분을 공격을 하고 와장창 누군가 몰락하는 망하는 사이에 돈을 벌 수 있는 누군가 있을 거예요. 조지 소로스처럼. 소로스는 파운드와에 걸려있는 불균형 상태를 간파했고 배팅해서 그 리스크를 감내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와 같은 멘탈과 자기 확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 우리 일상생활을 사는 우리는 그런 리스크를 감내할 만한 멘탈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ETF나 펀드나 아니면 공모펀드 이런 간접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의 재테크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의 이 경제 상태가 균형 상태냐 가격과 자산의 그런 가치가 얼추 균형이 맞는 상태냐 그렇지 않은 상태냐 이 부분을 잘 보시고 투자 생활에 있어서도 잘 응용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